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몽골군을 격퇴한 고려의 명장군 박서 장군과 김경손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 장군은 본관이 경기도 안서 죽산명입니다. 즉수사람으로서 1231년 고종 19년 서북면 병문사가 되어 몽골이 살레타이가 철주를 함락하고 기주를 공격하자 김중원, 김경선, 송문주, 정주, 삭주, 위주의 수령들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기주에 집결하였습니다. 후에 몽골과 싸웠으며 몽골군이 박문창을 사로잡은 뒤 그를 보내 퇴항을 권유하였습니다. 박문창은 퇴행되었습니다. 몽골군이 기주를 공격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자 적재한 대응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막았습니다. 몽골군이 누차 거대한 평상을 만든 후에 땅굴로 공격하였습니다. 성벽에 군명을 파서 신문을 불태우고 썩은 예형을 태워서 평상을 불태웠습니다. 대포차 15분으로 공격, 포차로 돌을 날렸습니다. 기름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제력을 물에 섞어 던져서 불더미로 불을 질렀으나 물을 짐에다가 물을 뿌려 몽골군이 퇴각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군사를 모아 다시 공개해서 또다시 적절한 대응으로 몽골군을 여러 차례 물리쳤습니다. 포차 30문호 성공 50간을 부쉈습니다. 성벽을 수리하고 세 줄로 막은 뒤에 몽골군을 대포차로 공격하였습니다. 포차를 날려 대응하였습니다. 살레타이가 지으심 강우창 등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다시 사람에 맞서나 또 거절하였습니다. 아예 한술 더 항복을 권유하고자 찾아온 자들을 자기 목숨을 보장했다고 백성을 오랑캐에게 바라더만 그 자리에서 참새 목만을 살레타이에게 보냈습니다. 항변 의식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구름사다리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대포로 대응하였고 고종이 제임스 미니 등을 보내 강한 사실을 알리자 항복하였습니다. 고려사 박서의 일전에서 따르면 기주성 전투가 한창일 당시 몽골군은 어느 나이든 장소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몽골군의 수십 차례 정벌하면서 천하의 성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봤다. 이처럼 공격을 하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성 안에 있는 장수들은 훗날 반드시 큰 대장군이 될 것이다. 훗날 몽골 사신이 와서 박사가 항복하지 않는 것을 들어 그를 죽으러 하자 태호가 박사에게 나라에 대해 대항경의 충성은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 몽골의 말도 들어할 만한 것이다. 경은 잘 생각해 처신하라고 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죽주로 돌아갔으며 후에 관직으로 돌아와 문화평장사에 임명됐다. 이후 이름을 박문성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고려사 성의지에 의하면 중사랑 62년 1298년에 중사랑이 이런 교서를 내린다. 기서 김중원, 김경선은 기주성전에서 박사와 함께 싸운 장수고 기주성전도 10몇 년에 1231년에 있었으니 중사랑의 교서에 언급된 박문성은 박사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사람들 이름을 자주 바꾼 사례가 있다. 박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성이라는 이름은 고려사를 찾아보는데 이후 박문성이 승진한 기사를 더 찾아볼 수 있다. 고종 21년 1월에 우상기 상시 고종 23년에 지문 하성사로 임명됐다. 우상기 상시는
정산품 계제 제한문 상사는 종이금으로 재산급 지위에 해당한다. 특히 박사가 최후의 권유로 간직해서 물려하는 게 1232년이었다. 1234년 1월에 우상기 상시에 임명된 기사를 보면 의외로 조정으로 빨리 복귀한 셈이다. 세가에서 박사 방문상에 대한 언급은 이게 끝이고 평정사에 임명된 것은 고로서 박사의 일전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박사의 사돈인 김진귀의 묘지명에 의하면 김진귀의 넷째 딸이 문화실업평정사 판명부사 방문상의 아들인 거무의 장정필장 박이원과 혼인했다는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박사가 이름을 방문서로 개명하고 문화실업평정사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교체 검증이 된다. 다만 정확한 원료는 알 수 없다. 적어도 1136년까지는 확실히 살았던 것이 확인된다. 2년 정도 낙향에 있던 시기 외에는 최고 정권에서 꽤 잘 나갔던 머리다. 장사 김태서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태서가 전주 김씨 시조이긴 하지만 고래사의 기록으로 보면 평가가 좋지는 않았다. 관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니 김약선이 최후의 조기를 받자 탐욕스러움을 자제하지 못해 다른 애들의 땅을 마구 뺏었다는 기억이 있다. 이런 가문에서 김경선의 성품이나 전쟁에서 보였던 명함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 어릴 때 이름은 김문내, 태어날 때는 그의 어머니가 5세의 구름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푸른 옷을 입은 아이 하나를 둘러싸고 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어릴 때 이름인데 원래라는 태몽에서 이런 이름이다. 본가는 경주지만 전주 김씨가 된다. 1254년 김경설이 꽂힌 김태서와 일가들이 전주를 의지하면서 전주를 비로소 관양으로 삼기 때문에 생전에는 전주 김씨가 아니었다. 전주군 김태서를 전주 김씨 시조로 보기도 하고 김태서 붙인 은산군 김복무를 전주 김씨 시조로 보기도 한다. 은산군 김복무 전주군 김태서로 대를 이어 전주와 계속 연결된 걸로 봐 전주에 어떤 연구가 있었던 듯하다. 김경선은 애매가 빼놨고 머리 위에 용발 톱처럼 튀어나온 뼈가 있었다고 한다. 성품은 장중하고 온유했으며 지혜와 연기가 다른 사람마다 빼놨다. 한번 화가 나면 서은과 머리털이 꽂고 있었다고 한다. 반드시 조상을 잊고 선임을 대하듯 선임이 오면 반드시 조상을 잊고 선임을 대하듯 예를 차렸으며 화가 날 때도 서인과 머리털이 꽂이 일어섰다. 무신 정권의 집권자 최후의 사회인 김약선이 그의 행위다. 이들로 아들로는 도정의 중찬을 매겨온 김원이 있다. 조카로는 김미, 순경태우 등이 있다. 고종 18년 정주 지공이 평안북도 어주군 고성 분도장군으로 있을 때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너 함선진을 1차로 점령하고 철주를 짓밟아 돌아간 뒤 경주 기주성 부근까지 침략하였다. 몽골이 1차 침입에 있던 해인 1231년 현재 평안북도 어주군은 정주에서 분도장군으로 근무하였다. 몽골군의 선발대가 경주까지 침하자 김경선의 12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성문을 넣어 한껏 싸워 몽골군 장수 2명을
죽이고 몽골군을 여기 깃대시켰다. 이때 아무도 안 죽고 또 하지만 내가 침입하자 제웅주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 도망가 버렸다. 김경성이 성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단 12명의 병사들과 함께 정주성을 탈출해 지르감 몽골과 저하지 않고 이동하였다. 이때 불타는 정주성 안에서 숨어있다 나와서 배가 고프면 날고기를 먹어가면서 버텼다. 그렇게 인근 강감천 귀주 대첩이 이런 곳으로 이동하여 상장군 겸 서봉겸 백마사 박사와 함께 귀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외로운 서양에서 약한 곤졸로 차라리 사놓고 달린 광석은 멀렁키를 막아 동으로 내려오자. 동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사람처럼 우뚝 서게 하였다. 우리 동방에서 성을 잘 지킨 것은 안시성요 또 귀주가 있으니 박사와 김경선의 곡은 작지 않다. 1232년 몽골이 2차 침입이 끝나고 대장군 지호사 대사에 임명됐다. 71가의 칼바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는 그의 형 김약선이 최고의 정식 후계자로 공인되어 있던 시기였다. 김경선의 아버지가 말로는 유학자이신데 돈과 아침을 잘하는 분이셨다. 보통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비겁하다. 형은 김약선인데 이한몬도 군인이라 최씨 집안이 돌격대장했던 사람이어서 최후의 사이가 된다. 최후가 김약선을 얼마나 마음에 들었나 하면 자기 아들 최항을 내치고 사이를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 사람의 동생이면 출신은 못하는 당상이었다. 그런데 김경선은 제 전방의 벌벌 없는 작은 성의 장군이었다. 여기까지 경력 관리하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내내 이야기했듯이 12명을 데리고 돌격하고 목숨을 건 전투를 한 거다.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로 이 정도 배경이 있으면 몽을 살 것이다. 정말 황홀한 장군 치의처럼 싸웠다. 몽골이 2차 침입 당시 몽골군과 대적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몽골의 3차 침입의 도중은 전남 담양의 이언년 형제가 일으킨 반란이 시해가 가져갔다. 강주까지 넘어가게 되자 조정에서는 그를 대장군 겸 전라도 지휘사에 임명하였다. 그때 딸려오는 군사는 고작 30명이었다. 나주에 도착한 뒤 나주 군현의 사람들을 모아 금성산신에게 제사 지내고 향이들 선발에 30명의 별초를 뽑은 후 너희 골은 어항이니 다른 골처럼 저에게 격에게 항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남기며 백제부 운동을 명분으로 일어난 이 언년 형제의 날을 고려 황실의 의향임을 명분으로 삼아 진압하였다. 이 언년이 김경선을 붙잡기 위해 부하들에게 긴 창이나 화살 대신 짧은 무기만 쓰도록 하였다. 그 틈을 타 김경선이 돌격에 이 언년 형제의 목을 베고 대승을 거뒀다. 신함의 공으로 추미를 온 지주사로 승진하였다. 245년 최후의 숙청이 시작되었을 당시 어떤 사람이 그를 모함하였다. 그 주짓수를 밝혀져 추미는 무사로 전직되었다. 1149년 김약선의 아들이자 김경선의 작가인 김미는 최항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경선에게 밀지를 보내 최양을 재개할 것을 상의 및 모의하여서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한 김경선이 최양의 일을 밀고 하여 김미가 석방 출고하고 입에 당하였다. 하지만 1249년 사망한 최고의 뒤를 이어 장군을 정은 최양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숙청을 하였다. 숙청 명단에 포함된 김경선 병령대로 개항을 갔다. 원래 최양은 그 의미가 배출된 서른당의 기생 출신으로서 천한 신문이었다. 때문에 최후가 예초에 석방을 출가시키고 승려를 만들었다. 대신 사위인 김역선을 후계자로 정식 공유했으나 최양은 의인 김역선의 부인과 공모하여 김역선을 모함민 무고에 살해하고 자신이 김연, 송길류, 박순비, 이공주, 최양맥 등 가신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후계자 자리에 올랐다. 따라서 김약선의 동생 김경선은 눈에 뾰족한 가시 같은 최양의 숙장 대상 1호가 됐다. 251년 자신의 계모했던 대시가 반란을 일으켰던 애족과 김경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 분단 최양은 그녀와 김미 일파를 처벌하며 자신이 의붓 형제했던 오승적을 죽이기 위해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 그러나 그런 다망에서 최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발에 돌을 허술하게 묶어 바다에 던져진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강도를 빠져나와 금강산으로 도망쳤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밀지를 보냈다. 일생에 있던 정우의 밀고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결국 그를 돌로 꽁꽁 묶고 허술하게 묶고 군인과 함께 다시 강에 빠뜨려지겠다. 그 과정에서 김경선 역시 그의 인책이 된다는 명분으로 최양이 대장군 송길류를 보내 독주를 먹이고 비소히 바닷물에 빠뜨려 죽였다. 그의 죽음을 김경선은 여러 번 큰 공을 세워 저에서 그를 의지하고 높이 받들었는데 갑자기 가나간 도적에 의해 살해됐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다고 한다. 여정적 부족분들로부터 철마다 초공을 받고 선물도 줬다. 각을 정만 달리해 고구려의 관점에서 보자면 몽골도 사실 역사적 의의가 될 수 없다. 오늘날 징기스칸에 태어난 동몰구 지역이나 징기스칸을 나간 어머니 호열름과 징기스칸의 부인 볼테가 태어난 온기라트 부인 인근에서는 고구려 척의 성터가 발견되고 있다. 척의 성터가 발견되고 있다. 고구려 시작 동병상황의 석상에서 있는 곳도 그곳이다. 물론 징기스칸이 아니라 온기라트 사람들이 모두 고구려 후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그 어디선가 발견한 고구려 혹은 부의 역사하고 뭔가 다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려, 가람, 몽골, 여진족 등은 비록 서로 다른 왕조를 세우고 있지만 그 근본으로 가면 고려랑 같은 어쩌면 옛 조선이라는 같은 줄기에 닿은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와 몽골이 만나면 오늘날 남한과 고관이 한 500년가량 헤어져 있다가 서로 다시 만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다. 고려와 몽골이 만난 개성이 몽골군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몽골군의 적격 고려 땅으로 또 뭉쳐온 가난적 반란군 때문이었다. 몽골군은 그들을 뒤쫓아 고려가 김대를 돌았다. 이때 고려와 몽골 간의 국교가 처음 열리면서 예명연합군 간의 국교가 처음 열리면서 예명연합군이 이를 그런적으로 선멸했다. 이것이 1219년 일이다. 이 무렵 징기스칸의 기실은 강해져서 금나라뿐만 아니라 사화 이후 인근 국가를 차례로 침공하였다.
고려에서 만일 동굴군의 기시를 충분히 이해했거나 지금부터 여야 책을 썼다면 고려는 좀 더 일찍 세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골군이 철수하면서 희망이 여진 적 병사 40인명을 우주에 남겨두면서 고려말을 익히라고 한 데서 장차 몽골군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무신 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급박한 국제 정세에 신성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124년 그러니까 몽골군이 고려에 들어와 그런 반란군을 내몰아준 지 5년 뒤에 문제가 생겼다. 그 사이 징기스칸이 사장에 들어간 호라짐 등 아랍군을 정벌중했다. 그때 몽골 고원을 지키고 있던 징기스칸의 막내 동생 태무기가 제고 이런 사자를 고려에 보내었다. 이 사자가 돌아가던 길에 그만 비살되었다. 이후 고려와 몽골 간의 지리한 애교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금나라 남성 정부를 눈앞에 두고 있던 징기스칸은 고려 정부를 밀었다. 그러다가 징기스칸이 죽고 이후 금나라와 남성이 차르로 멸망하면서 초점은 고려로 옮겨졌다. 1131년 징기스칸을 후계자인 오고타이카는 신라 살리타를 장수로 하여 고려 정벌군을 보냈다. 살리타의 군은 압록강을 건너 함유신진 지금의 의지로 포위하였다. 그러자 고려 장수 조숙창은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 항복하였다. 조숙창에 나름대로 다른 계산이 있었다. 그의 부친 조충과 걔는 1219년 엘류가의 후여를 무너뜨리고 도망다니는 가람족들이 고려의 금동성에 서들어 농성할 때 몽골군 장수 합진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함께 싸운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몽골 고려 두 나라는 국교를 맺고 양측 장수 대표자인 합진과 조총은 의형제를 맺었다. 몽골식으로 안다 형제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조수창에는 합진이 곧 의복이 셈이었다. 살리타이는 조수창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합신제를 내쳐 지나갔다. 합신제를 내쳤다. 살리타이 군 다음 목표인 철주 제국의 철사로 진격하였다. 철주성은 공성 실력이 놀랍도록 양상된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방건 이희적은 몽골군에게 탈취당할 물건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어인도 자결해야 했다. 그때 부장 홍대순과 홍목원은 선물을 열고 몽골군에게 항복하였다. 그때 고려에서는 김경성 장군이 여러 부장과 주변의 성주, 경주, 삭주, 의주, 태주의 수령들을 불러와 항자를 결하였다. 그 무렵 북계의 분대 여사로 있던 민희가 최계년이라는 판관과 함께 살리타이를 찾아가 고려에 쳐들어온 이유를 가졌다. 살리타이는 전문 관리 두 사람의 당당한 방문을 받고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민희는 회담을 마치고 조정에 돌아가 실권자 최후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민희는 고로 근무가 시키는 대로 또 살리타이를 찾아갔다. 그렇게 해서 살리타이는 최후 정권의 강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신 최후의 비싼 사건은 이렇게 나와갔다. 문제는 살리타이 측이 요구하는 공물이었다. 그가 보낸 목록은 엄청난 것이었다. 고려를 다 털어도 나오지 않을 만큼 공물이 너무 많았다. 말로는 공물을 보내면 마땅히 그에 상당한 해산물품을 보낸다고 하지만 고려로서는 도저히 당해할 수 없었다. 몽골적 측의 요구 목록은 금은 의복 말 2만 마리를 실에 보내라고 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해 말 1만 마리에 실어보내도록 하였다. 진자라 비돈 2만필, 수달피 230마리건, 큰 말 1만필, 작은 말 2만필, 왕자를 버리고 기구의 왕족과 대관이 자녀들 중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을 거래하라고 했다. 거래는 곡물 목록을 뒷북 치러서 사신에게 건네고 사신 당과에게는 뚜껑에 고려국을 상징하는 부엌을 새겼니. 정자 주전자와 술잔 받침 한 불, 해제의포 2필, 붉은 만원필, 은으로 장식한 만원장을 선물로 줬다. 며칠 뒤에 사신 탕쿠는 설리타의 제가를 받고 따라왔다. 그런데 그는 몽골이 예물을 하면서 황금 70건을 원 1,300건, 유의 1,000벌, 말 170필을 가져왔다. 고종 이하 고려 대신들의 입이 벌어졌다. 그것도 비록 오고택한의 이름을 빌기는 했지만 설태의 개인이 보낸 것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가 설태에게 보낸 공물은 황금 12건, 황금 주전자 은 29건, 무게 437건 나가는 주전자, 은명신 116개, 사라금수의 16벌, 은유로 장식한 그릇띠, 수달피 75개, 금장식 안장을 얹은 말 한 편, 보통 말 150편이다. 그런즉 주고받는 물건에 엄청난 차이가 났다. 임을 단단히 본 거로 조정, 이번에는 먼 길까지 온 설리타의 처자와 희와 장수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좀 더 내놓았다. 그게 금 49건, 대충 그런 비율로 양을 맞췄다. 다 합치자면 설리타한테 받은 물품과 대략 비슷하다 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실은 맨 먼저 항복하여 설리타의군을 반겼던 조술장이 이를 많이 썼다고 한다. 그러는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설리타의군을 동행하여 비행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설리타군은 1230년 1월, 그러니까 전년도 8월에 왔으니 반년 만에 그다지 열안하지 않게 있다가 올라갔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듯 하던 설리타의군이 고려 징벌은 이상한 방향으로 이릴 거였다. 설리타는 외독으로 가서 머물며 도단이라는 그라미를 다루가치라고 보내왔다. 이 사람이 아주 글머리였다. 도단은 처음 고려에 온 것도 아니었다. 일찍이 몽골에 쫓겨 강동성으로 기어들었던 그런 적을 통월하려고 합전의 몽골군을 이끌고 참전했던 사람이었다. 그때도 그는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동족들을 무참히 죽었다. 그 사실을 고려 쪽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도단은 다루가치라는 명목으로 할 일이 없이 조정에 들어와 어전을 기웃거리면서 청결하는 하루 종일 궁궐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관서로 돌아갔다. 그런 과정에서 도단 고려 대신들한테 명탈이 바뀌었다. 김씨가 좋지 않고 대우가 점점 나빠진 것을 눈치챈 도단은 설리타를 긁어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고려에서는 가진 변명으로 넘어갔지만 도단이 맘먹고 몽골을 버리는 데는 당연히 낼 수가 없었다. 고려의 실권자 최후는 설리타군이 있다는 뒤에 한 달 만에 다루같이 도단이 행포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결단을 내렸다. 광화도 천도를 결심한 것이다. 최후는 전부를 통하여 몽골군이 수전에 야간한 것을 알고 있었다. 설리타가 따른 지 4달 만에 개성을 버리고 광화도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서북지방에 와 있던 몽골인들을 잡아 죽이고 몽골과 국교를 단절했다. 최후까지 싸우리라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설리타이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진량에 들어왔다. 그리고 군대의 상당수를 남쪽으로 내려보내 생활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강화대 사실하고는 서로 항복하라고 강화를 요청했다. 고려는 해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 박서 장군과 김금선 장군이 몽골에 대항하는 싸움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최후 정권이 강화도로 들어서 수십 년을 버텼지만은 결국 몽골에 퇴항하여 고려는 매우 비참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몽골 쿠빌라이가 칸에 오르면서 일본 원정을 2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혹사시켰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